내 부모님은 뼈와 살 속에서 근대적 아동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아동기는 소비주의에 대한 중독성 의존증을 일찍부터 기르고 직업적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들에 의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기대는 것을 배우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놀이터로서 기능한다. 이런 종류의 아이들 키우기는 거의 틀림없이 나이는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인간을 산출한다. 그런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장난감이 필요하고 만족감이 없으며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드는 법이 없다. 그들은 최소한의 것을 추구한 서로의 이상이 내포한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 장소가 제공하는 경이로움을 갈수록 더 깊이 느끼는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아동기는 갈수록 지나치게 버릇없는 인간들로 넘쳐나는 새로운 세대들을 산출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오늘날의 아이, 어른들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언제나 새로운 일자리와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면서 판에 박은 일상을 깨기 위해서 여행 상품을 산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갈급증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들은 휴가에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곳을 끊임없이 방문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권태로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느라고 강박적으로 쫓기고 있다. 너무 공감이 되지 않나? 너무 공감이 되는 그지? 아 저는 아이 어른이네요. 저도 아이 어른입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중독성, 의존증 이게 아동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라는 게 나는 얼마나 쉽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쉽잖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쉽건 돈이 있으니까.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건 것 같거든. 돈이 없으면 아니면 돈이 있고 싶어서 계속해서 필요한 돈을 버느라고 강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건 맞아. 근데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돈, 쉼, 돈, 쉼, 돈, 쉼. 일 갔다가 쉬고 일 갔다가 쉬고 일 갔다가 쉬고 이거에 그냥 반복인 거야. 근데 그 쉼이 자기 삶을 돌아보거나 성찰하거나 탐구하는 그런 여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날에 돈을 벌 힘을 비축하는 그치. 시간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뭔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되게 자극을, 그 기쁨? 감각을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아동기라는 것 같거든. 이게 스스로 자기가 뭔가 계속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올 때까지 뭔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누가 사다 줘. 장난감 없으면은 그 기쁨이나 희열의 감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장난감은 쉽게 질리잖아. 그치. 그럼 또 그 감각을 채워줄 그냥 대상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뭐 해외여행 아니면 옷 사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거겠지? 이게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돈 벌고 쉬고 이것밖에 없으면 이 쉴 때 우린 사실 소비를 하면서 쉬잖아. 그치. 그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도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쇼핑하는 것도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비를 위해서만 사는 건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전혀 내가 기뻐지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보면은 평생 동안 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 장소가 제공하는 경이로움을 갈수록 더 깊이 느끼는 삶 속에서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물론 평생 동안 한 공간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게 내가 있는 이 공간이라거나 내가 지금 있는 곳이라거나 지금의 나라거나 이런 데서 전혀 소중함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 계속 새로운 걸 계속 찾게 되고 그 새로운 것에서 오는 자극만 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를 계속 무기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호이나키가 맨 처음에는 뿌리내리라고 말하잖아. 그게 진짜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근데 호이나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도 계속 유동적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회사를 되게 쉽게 그만둔대. 근데 이게 뭐 우리 세대가 쉽게 살아왔고 이런 걸 막 편한 거를 추구하고 이걸 다 떠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뭐 물론 그게 물리적, 신체적으로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그 생활이 지루한 거야. 그 회사 생활이 지루해서 다른 회사로 간다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그 김창옥 교수가 한 강연을 봤는데 거기서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래.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자기보다 더 좋은 회사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오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그게 그 회사에서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거야. 근데 리 호이나키의 이동과는 그 결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자극? 내 삶을 더 기쁘게 해줄 자극? 이 회사를 가면 내 삶이 더 생산적이고 기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동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아 근데 그 여가 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질문을 던져봤을 때 리호이나키처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 하에 떠나는 거는 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난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어디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어떤 관계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거든. 이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면 이게 떠나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소중하지 않으니까 난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또 가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안에서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 맺는 우리 관계가 이런 호이나키가 말하는 관계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오늘날의 세계에서 농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친숙함을 가능하게 할 요소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나는 내 관찰과 경험으로 미루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친숙함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노동량을 늘리고 기계나 고용 노동을 줄여나감에 따라 더욱 친밀하고 진실된 것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역사적 흐름이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트랙터의 도입, 농부의 두 발을 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명확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트랙터의 도입으로 사람의 흙에 대한 관계는 뿌리로부터 흔들렸다. 농부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가 예전에 즐겼던 습관적인 친밀성, 흙과 공동체에 대한 친밀성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육체적 접촉의 상실은 또 다른 상실을 허용하고 초래하였다. 즉, 일정한 리듬, 계절의 리듬, 이웃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몸, 우주의 리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감각의 상실. 요컨대 우리가 하나의 피조물로서 엄격한 한계 내에서 살고 있다는 감각의 상실이 그것이다. 또 다른 흐름은 서구의 역사 전체를 통해 흘러온 오류, 노예적 노동이라는 관념이다. 고전 그리스 시대 이후 서구 세계에서 인간 조건을 이해하려고 시도해왔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종의 위계 질서를 믿었다. 즉 그들은 정신의 일이 육체의 일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두 가지 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맞아. 우리가 한계에서 살고 있다는 그 감각을 상실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욕망이 이제 우주 여행까지도 막 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살짝 근데 우리의 일상적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진짜 뭔가 우리의 욕구 자체가 뭔가 한계가 없는 것 같아. 그 감각이 잘 없는 것 같아. 그게 동떨어져서 뭔가 내가 이걸 사면은 옆에 사람이 어떤 파장을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개인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개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 개인 그냥 나 그냥 혼자 있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옆에 있으니까 있는 건 줄 알았어. 같은 리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맞아.
이게 막 부르이오토끼 성금 막 모으고 이런 거 영상 보면 아프리카 친구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막 초콜릿 우리가 사 먹는 거 하나도 이게 공정무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그 영상을 볼 때는 확 체감이 되다가도 막상 내가 초콜릿을 사 먹는 순간이 되면 그게 깡그리 잊어버리잖아.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 이게 심한 것 같거든 이게.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감각인 것 같아.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음. 자본을 굴리는 맞아, 감성을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그러지. 감각. 이게 한기 없는 욕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 그냥 뭔가 욕망의 속성 같긴 해. 욕망은 사실 한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 이 사회 안에서는 계속 뭔가 선전하고 광고하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게 한계 없이 욕망을 막 달려가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계라던가 내 옆에 사람들이라거나 내 앞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그 욕망만 쫓아가진 않을 것 같거든. 이 소중한 것이라는 감각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어려워졌을까 어쩌다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하나의 정의로운 덕행으로서 애국심은 근대 국가와 원리주의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애국적이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시할 필요도 없었고 미국 국기 속에 내 몸을 감쌀 필요도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나라, 내 땅은 내 삶의 물리적, 문화적 원천이었다. 나아가 내 나라의 역사는 어떠한 시민에게도 영감을 불러 넣어줄 만큼 충분히 영웅적이고 고결한 국면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 그 시민의 분노를 살 만큼 충분한 잔인성과 불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 근대적인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땅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주된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는 내가 내 나라와 내 땅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 사랑이 감상적인 감정도 아니고 특이한 혹은 영웅적인 행위 속에서 사람이 쏟아내는 감정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랑은 하나의 습관이다. 이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취하는 하나의 습관적인 방식이다. 더욱이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구속하는 하나의 임무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그것은 실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내 존재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게 애국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느낌이었거든? 갑자기 애국심을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애국심을 막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나라라는 존재를 엄청 내가 크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면 애국심이라고 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해야 될 나라가 뭘지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봤었던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게 내가 내 땅을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땅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자라왔고 우리 부모님도 이 나라 사람이고 이 나라의 문화적인 걸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게 습이 어쨌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뭔가 표상적인 어떤 대한민국이란 어떤 큰 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이 책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의 뿌리를 내린다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내 주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국심이 되게 납득이 되더라고. 또 그게 내가 있는 터전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국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다시 보게 된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 나도 여기서 되게 외국심에서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그
그냥 바로 애국심을 생각한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왜냐면 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와 땅이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선 자체부터 도입부터 나는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나 봐. 아까 언니도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근데 앞에서도 보니까 내가 독립적인 존재고 하나의 근대적인 개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소비를 해야만 내가 자극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로 앞쪽인 10부 쪽에서도 내가 물어보야 할 질문은 오히려 나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매여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감각인데 내가 주변 사람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하물며 가족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걸 내가 감각을 엄청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애국심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를 지금까지의 나를 살아가게 해준 것들을 이 호이나키는 되게 감사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냥 지구 막 세계인이 아니라 애국심이라고 한 게 진짜 이 땅에서 나를 여기 오기까지 만들어준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 뭔가 더 구체적인 것 같아. 뭔가 자기는 지구라는 말을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진짜 그 땅과 자기 그 조상 뭐 이런 사람들에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냥 물건을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근데 되게 대량으로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잖아. 그리고 다른 선택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얘 아니어도 돼. 쟤랑 뭐 하면 돼. 저거 사면 돼. 이렇게 자꾸 뭔가 이것에 고유한 가치를 보기보다는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이 사람도 계속 추상적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해 하는지 좀 빈곤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추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돼 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살면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돼. 회사도 이거 아니면 다른 데서 살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오만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다른 다른 걸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떠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 그 공간을 가면.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를 이 습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버린다는 건데 그럼 나도 버려야 되는 거잖아. 나를 계속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좋은 삶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것 같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고 실수를 하고 도덕적 일탈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오디세우스적인 여행만이 뜻이 있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갈증을 식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적지는 여행의 의미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언어는 도덕적 사유와 선에 대한 명시적 개념, 그리고 아마도 지각과 행동에 대한 나날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이야기의 진행, 즉 사건과 상황의 연결관계들에 대한 연대기적 기록이 그 여행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진전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가? 네, 저희 수다를 들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재밌었던 내용 아니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실 네트워크에서 나온 책들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